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포스터에도 보셨고 또 프레카드 보신 것처럼 박명수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박명수 교수님은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전공해서 PhD 학위를 받으셨고요.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로 가르치고 계시고 또 현대 기독교 역사 연구소를 만드셔서 소장으로 계속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신 한국 교회사 전문가로 특별히 현대 한국 역사와 기독교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귀한 목사님인데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미리 연락을 해놓으셔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명수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심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3.1절 100주년 된 해. 그런데 과거에는 3.1절만 얘기했는데 올해는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1 독립운동의 목적은 어디냐면은 나라를 세우는 데 있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는 출발이 뭐냐? 임시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1 운동이 독립운동이라면은 임시정부는 건국운동인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대한이라고 하는 말과 민국이라는 말, 이 두 단어가 합해가지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이 무슨 뜻이죠? 한민족을 얘기해서 대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한,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큰 것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그냥 정말로 크다. 원래 한자가 크다는 말인데 그 앞에다 클 때자를 또 붙여가지고 대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큰 것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민족 워낙 억눌려서 살아와서 한번 큰 나라가 되어보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사실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중국 대륙을 정복해보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꿈은 큰 민족, 한민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큰 나라는 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대한이라는 말은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한민족이 이루어진, 한민족으로 만들어진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동남아시아 분들이 와가지고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단일 민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이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은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민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민국이라는 말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약해가지고 민국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 한민족은 옛날부터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은 옛날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대 사회가 들어오면서부터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이 있었고, 이것을 꿈을 야무지게 선언한 것이 1919년 3월 1일 그 독립선언서고 4월 11일에 만들어진 임시정부 헌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과 3.1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 이전의 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군주국이라고 말합니다. 군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임금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민국은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에 있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한국 역사에 없는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삼국시대, 고려, 조선 있었지만은 이 나라들은 왕이 전제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소위 전제국가입니다. 군주국가입니다. 그러나 3.1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거기 들어있는 것이고, 민국이라는 말 속에는요 어떤 정치 체제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국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로서는 한민족이고 정치 공동체로서는 민주주의, 두 가지 합해가지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양 사상에서요 이 민주라는 말, 우리 동양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민본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정치해야 된다. 왕은 백성을 위해서 정치해야 된다. 그런데 백성이 주인이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민주, 백성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능지처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이 주인이 되는 군주국인데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을 만들다, 이것은요 남한에서 공산주의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심한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화라는 말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공화제라는 말도요 이 동양에서는 좋은 말로 안 써있습니다. 나라에는 임금님이 있어서 임금님이 명령하면 순종하고, 그래서 일사불란한 나라가 되어야 좋은 나라지, 공동으로 통치한다? 이것은 혼란을 얘기하는 나라고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화라고 하는 것은 혼돈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나 공화나 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에서 온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주제 어디에서 왔을까요? 대륙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 역사를 크게 전근대 시대와 근현대 시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근대 시대는요 유교와 불교를 통해서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유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의 제도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인도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유교와 불교라고 하는 젖줄을 빨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젖줄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젖줄이에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젖줄을 통해서 서양의 민주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은 단지 불교나 유교 그 사상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안 돼요. 대한이라는 말은 거기에 합당하는지 몰라요. 적어도 민국이라는 말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의 민주주의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서양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고, 서양의 민주주의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느냐?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가 없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역사 교과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근대 시대에는요, 불교와 유교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불교와 유교를 통해서 어떻게 대륙의 사상이 왔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현대에 와서 기독교를 통해서 어떻게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해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입은 옷 모습 보니까 오늘 그래도 3.1절이니까 한복 입고 오실 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 분도 없네요. 우리가 몸은 한민족이지만 사회사상은 사실 서구적인 사회사상을 많이 받으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이라고 하는 한민족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민국이라고 하는 그 서양의 정치제도가 합해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근대 국가입니다. 고려나 조선이나 삼국시대처럼 옛날 국가가 아니라 근대 국가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단초가 되는 3.1운동에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3.1운동 하면은 교과서에서 뭐라고 가르치죠? 천도교가 주도하고 기독교와 불교가 같이 협력해서 3.1운동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주장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3.1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세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원래 자료, 원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 3.1운동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행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후속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잖아요.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뒷수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3.1운동에서 어떤 종교가 얼마큼 일을 했고 또 실제적인 모습이 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3.1운동이 왜 일어난 줄 압니까? 옛날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은 잘 배웠을 거예요. 3.1운동은 원래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함으로써 3.1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 그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역사 교과서에도 그 얘기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보 진영 사람들이 아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3.1운동이 미국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다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3.1운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국 역사를 알려면은 세계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뭡니까? 한국 근현대사에서 3.1운동이고 그 다음에 1945년 8월 15일 해방 아닙니까? 그런데 1919년 3월 1일 3.1절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만들어진 것이고 1945년 8월 15일 언제 만들어졌느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천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천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은 세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은 천안에 있지만은 우리는 세계를 품고 세계적인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청년의 헌신 예배와 같이 이 모임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세계의 흐름을 제일 먼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에요. 바로 이 기독교 청년들이 3.1운동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장소가 뭐 서울이든지 시골이든지 관계없어요. 어디서든지 세계의 흐름을 알고 공부를 하면 그 사람 세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나느냐? 1918년 11월 11일 11월 11일이 무슨 날이죠? 빼빼로의 날이죠? 그런데 1918년 11월 11일은 독일이 미국한테 항복을 한 날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국과
그다음에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이 서로 싸운 거예요. 사실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태리, 구러시아 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경제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영국이랄지 프랑스랄지 러시아랄지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하고 한판 붙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한쪽이 힘이 세지게 되면은요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옛날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공산당 하면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기술이 들어가지고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국제 정세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사는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륙에서 힘이 세지면은 그 힘을 가지고 일본 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힘을 가지고 힘이 커지면은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대륙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어느 세력이 점점 커지려고 그러는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은 이미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연합군과 새로운 식민지를 얻으려고 하는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국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초번에 누가 이겼을까요? 독일이 이겼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독일은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해군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바다 속에서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니 그 배를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나 이런 나라를 정복하는 데는 독일제 탱크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뭐 순식간에 독일이 유럽 대륙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요 제때번에는 이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국이 지겠어. 영국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고향이 지는 거야. 그리고 유럽이 다 독일의 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세계에서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 늦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바로 3년 후인 1917년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자마자 전세가 바꿔졌습니다. 미국은 가장 부자 나라예요. 물자가 풍부한 나라예요. 그래서 막강한 물자를 이제 영국에다 갖다 주고 프랑스에다 갖다 주고 또 러시아에게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물자의 힘을 얻어가지고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7년 5월 달에 미국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1년 몇 개월 지나가서 1918년 11월에 독일이 항복을 하고 만 것입니다. 미국이 이겼어요. 이 미국 때문에 그 연합국이 이긴 것입니다. 연합국 자체는 힘이 없었어요. 미국이 도와줘 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센 나라입니까? 미국이 제일 힘센 나라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우드로 윌슨인 거예요. 윌슨이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윌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윌슨은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는 장로님이었어요. 또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이 윌슨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이승만 박사예요. 윌슨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할 때 이승만 박사가 그 밑에 들어가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누가 윌슨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제일 잘 알겠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외국에 가서 그것도 유명한 명문대학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참 역사를 보면 참 묘합니다. 1910년 8월 말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합병되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 8월 한 달 전인 7월에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그 뒤에 이제 하와이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하와이 교포들과 더불어서 교육사업도 하고 또 신앙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18년에는 이승만 박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있으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열심히 봤습니다. 이제 틀림없이 미국이 이기고, 미국이 이기면은 윌슨이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 박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요
그 미국에서 한국에 오려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일본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몇 달 걸리긴 했지만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면서 가면서 어디에 들리느냐? 하와이 들리는 거예요. 하와이 들려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승만 박사를 만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윌슨이 이기게 되면은 윌슨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민족 자결주의다.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것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윌슨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렇다. 이 세상에 허구한 날 전쟁을 하고 있으니 평화가 없지 않느냐? 미국이 이번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끝내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힘센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식민지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나라는 항상 원망과 서름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원망과 서름과 눈물이 있으면 그런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윌슨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왜 지금 세계에 평화가 없느냐? 왜 전쟁이 많이 일어나냐? 강대국이 약소국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스스로 자기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사라지게 되고 인류의 평화가 온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귀에 번쩍였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전 세계의 식민지 국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세계사적으로 보면은요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제국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국주의란 뭐냐?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자기 식민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힘 있는 나라는 의뢰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런 나라가 이집트도 그런 나라였고 중동도 그런 나라였고 동유럽도 그런 나라였고 인도도 그런 나라였고 중국도 그런 나라였고 한국도 물론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들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산 줄 압니까? 물론 국내에 약 2천만의 동포들이 있었어요. 해외에 러시아에 좀 살고 있었고요, 만주에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의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그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의 얘기를 제일 먼저 들었겠습니까? 이건 공부 안 해도 알아요. 누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미국이죠.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하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승만 박사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윌슨의 제자니까.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국제정치학 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를 통해서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멀지 않아 기회가 오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중앙대학교를 만든 이명신 박사고 동아일보를 만드는 송진우 씨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1918년 11월 11일 안개 아니라 독일이 항복하고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와이 한인 기독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박사가 세운 교회인데 그 신자들이 이승만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하와이 있을 분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지금 빨리 미국 본토에 가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본토에 가서 활동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저는요 하와이 한인 기독교의 신자들의 헌금이야말로 3.1운동 일어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 있었지만은 본토에는 누가 있었는 줄 압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있었어요. 대한인국민회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연합단체입니다. 거기에 중앙총회장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본이 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의를 했고 두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1918년 11월 11일 지난 지 약 보름 뒤에 결정을 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의 대표를 뽑아서
유슨 대통령에도 보내고 국제사회에도 보내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된다. 대표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에 누가 선출된 줄 압니까?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민찬호, 정한경, 이 세 사람이 그 대표로 선출되었어요. 그러나 민찬호 씨나 정한경은 잘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 이름만 아는 거예요. 이 이승만 박사 이름이 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상해로, 러시아로 온 세상에 국내까지 다 퍼진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부를 만들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까? 그랬을 때 생각나는 이름이 바로 이승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그렇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청원서를 만들자.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고 국제사회에 보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3.1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방면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대표를 선출해서 국제사회에 보내고, 또 하나는 청원서를 써서 우리가 정말로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자. 이 두 가지 방면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디로 전달되어졌느냐? 바로 일본 동경에 전달되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에는요,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는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일본으로는 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가서 일본을 배워오라는 거죠. 일본이 얼마큼 잘 사는 나라인가, 일본이 얼마큼 발전된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와서 자기들 말 들어라, 그런 의미로 일본에 보낸 거죠. 거기에 전영택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청산학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어느 날 선교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사의 집에 가보니까 영문 잡지가 있는 거예요. 그 영문 잡지의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그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승만 박사를 대표로 선출했고 청원서를 국제사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기사가 거기 실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야, 지금 미국에서 이런 독립운동이 시작됐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일본 동경에 유학 와 있는 사람은요, 한국의 엘리트들입니다. 아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미국에서 이미 독립운동 시작했는데 동경에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모였느냐? 교회에서 그 기독교 단체에서 모였습니다. 동경 YMCA가 기독교 단체 아닙니까? 아마 천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YMCA 관련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YMCA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했던 거예요. 우리 천안교회 청년들도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하와이에 있는 우리 한인 기독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 기독교회들이 다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는 신앙 공동체임과 동시에 민족 독립운동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28 독립선언서예요. 지난달에 2월 8일 날 온갖 신문들이 다 28 독립선언서 얘기했죠. 28 독립선언서 낭독할 때요, 그 동경 YMCA 건물에서 낭독을 했는데 기도하고 낭독했습니다. 그냥 낭독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낭독했어요.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한민국민회의 독립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시작한 것이고, 일본의 28 독립운동 독립선언서도 기독교인이 주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해외에서, 왜냐하면 상해에서 독립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세계로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세계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깥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려면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잘 모르겠죠? 일본 사람들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넘어서 상해 가서 중국 사람들 여권을 빌리든지 중국 사람으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로 나가려고. 그런데 상해에는 뭐가 있었느냐? 거기 한인 기독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YMCA가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영어도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상해 한인교회예요. 이 상해 한인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옛날 대종교를 믿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1915년경부터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왔고, 이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선교사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었어요. 마페 선교사의 추천서도 가져오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추천서도 가져오고, 그래서 상해에 있는 YMCA에게 얘기해가지고 국내에서 추천서를 받아왔으니 좀 보살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가 진행되냐면은 상해 한인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8년 8월부터 이 청년들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공부냐? 성경 공부가 아니고 국제 정세를 공부하는 공부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윌슨이 무슨 말을 했고, 미국이 어떤 방법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이 1918년 11월 말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한청년당, 신한청년당.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신문 보셨으면요 광고, 재밌는 광고 봤을 거예요. 100년 전에는 신한청년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사실 신한청년당하고 신한은행과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런데 신한은행이 신한청년당을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자기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한청년당 멤버들이 다 상해 한인교회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성경 공부 모임이 청년 독서 모임으로 바꿔졌고, 이 모임에서 신한청년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 일한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우리의 대표를 보내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출해서 보낸 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규식 박사입니다. 김규식 박사 파리로 가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한 줄 압니까? 청원서를 만들었어요. 청원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게 보냈습니다. 그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요 교회 청년들이 쓴 것이 분명해요. 이 청년단에는 누가 있었는 줄 압니까? 여운형, 선우혁, 그 다음에 장덕수, 또 뭐 김철,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나중에 그 사람들은 한국 역사에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청원서를 썼는데 장덕수가 쓰고, 장덕수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유학 가려고 상해에 와 있던 사람이에요. 장덕수가 쓰고, 그 다음에 여운형 그 당시에 금능대학의 영문학과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알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것을 번역을 하고, 그 당시에 상해에는 피치라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교정을 봐가지고 국제사회에 보낸 청원서입니다. 청원서의 내용 가운데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데 있습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정신적인 기초를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한국의 국교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한국의 국교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기독교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거기 쓴 거예요. 기독교 청년다운 내용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띄우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못했어요. 오늘 자료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기독교 청년들이 신한청년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신한청년단에서 적어도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에 대표를 보낸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 줄 압니까? 그 신한청년단 당원들이 국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상해에서 공부한 것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한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동경 유학생들이 공부해서 28 독립선언을 한 것처럼 상해에 있는 청년들이 공부해가지고 세계 정세를 알아가지고 청원서를 쓰고 그것을 국내에 와서 알려줬다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말하자면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앞으로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만들어질 때 그 행동대원이 누구냐? 바로 상해 한인교회 청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얘기했어요. 미주에서의 독립운동, 일본에서의 독립운동, 그 다음에 상해에서의 독립운동,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한 거죠. 그 중에서도 일본과 상해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청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 청년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오늘의 청년들도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1운동 아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준비 단계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실행 단계. 여러분들 공부 잘하십니다. 실행 단계. 그다음 국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은 미국에서 청원서를 보내고 일본에서 청원서를 보내고 상해에서 청원서를 보내도 국제사회가 꼼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선전했느냐? 1910년 한일 병합을 하고 1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너무 잘 통치해서 조선 사람들은 대만족이다. 지금 미국, 일본, 상해에서 보내는 청원서를 쓴 사람들은 한국을 떠난 지가 10년 더 돼가지고 한국 사정도 모르고 옛날 조선시대 생각을 하고 청원서를 쓰고 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제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일본 체제가 싫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해외 교포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국내에 있는 2천만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당신네들이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파리까지 들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립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2천만 동포들이 대한독립만세 아주 목 놓아서 그냥 있는 목청껏 다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기미독립선언서 보면은요, 제일 밑에 33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처음 네 사람의 명단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1번 손병희, 2번 길선주, 3번 이필주, 4번 백용성, 네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병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천도교 대표고요, 길선주는 장로교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필주는 감리교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백용성은 불교 대표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와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 그럼 세 사람이면 되는 거지 네 사람이 거기에 나오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천도교는 한 그룹이었고 기독교는 두 그룹이 참여하고 불교가 한 그룹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장로교 그룹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918년 9월에 저기 평북 선천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누가 방문했느냐? 상해 한인교회 신자들이 방문했어요. 여운형과 피치성 교사가 거기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멀지 않아 이제 독립이 올 텐데 준비해야 된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훈 장로였던 것입니다. 이승훈 장로를 붙잡고 지금 세계가 바꿔지고 있으니 우리 기독교가 먼저 앞장서서 준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승훈 장로는 그 뒤에 길선주 목사님 또 다른 많은 분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은 이승훈 장로님인데 마지막 33인 쓸 때, 대표를 쓸 때 자기는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 앞장서는 게 좋겠다. 그래서 2번 길선주 목사님을 그 장로교 대표로 세운 거예요. 이승훈 장로님이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세력이 일찌감치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감리교 세력입니다. 평안도 중심한 그 장로교 세력이 하나고 그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감리교 세력이 또 하나의 중요한 세력인 거예요. 여기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 박희도라고 하는 감리교 전도사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님이에요. 천안교회도 전도사님들 많을 거예요. 나는 전도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른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전도사들도 큰일 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박희도라고 하는 분은 YMCA에서 간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많이 알지요. 그래서 감리교 그룹과 학생 그룹을 모두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편으로는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
또 하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학생 세력, 이 두 세력이 이미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도교가 늦게 우리도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아까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서를 했다고 그랬죠? 28 독립선언을 한 학생 가운데 송계백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보성 학교를 다녔어요. 이 학교는 원래 천도교에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선생님 최린이라고 하는 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천도교의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최린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지금 세계는 지금 요동치고 있다. 국제 질서가 바꿔지고 있다. 윌슨이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윌슨은 지금 약소국가를 독립시켜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런 기회에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독교는 지금 이미 독립운동 시작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얘기를 들은 손병이가 그래? 그럼 우리 천도교도 해야지. 최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가 이미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만일 천도교가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천도교는 한국의 민족 종교로서 유상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도교 손병이가 우리 천도교 해야지. 천도교가 사실은 제일 늦게 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불교는요 세력으로서 가담한 것이 아니에요. 송진우라고 하는 사람 쓴 글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모으는데 누가 초청도 안 했는데 한용운 씨가 뭐 항상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됐어가지고 당신 친구 있으면 데려와봐라. 그랬더니 백용성을 데려왔대요. 그래서 천도교, 불교 2명 왔는데 장로교나 감리교나 천도교는 그룹으로 한 것이고 사실 불교는 그래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와 천도교가 중심이 돼서 3.1운동을 일으키는데 왜 그러면 손병희가 민족대표가 되는가? 우리 기독교가 참 반성해야 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국민이 다 아는 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에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좌옹, 윤치호, 그 다음에 월남이 상대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과거에 독립운동가가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나서서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천도교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도교가 손병희는 천도교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고 그러니까 손병희가 그래서 대표자가 된 거예요. 사실 윤치호랄지 이상재랄지 이런 분들이 나섰더라면 민족대표의 1번이 당연히 우리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워요. 조금 더 얘기한다면 지도자는 현실을 냉철하게 잘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좌옹 윤치호입니다. 윤치호는 국제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영어도 잘 알고 미국에서 대학도 공부하고 뭐 평생 영어로 일기를 썼습니다.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려면 누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허락해 줘야 됩니까? 누가 독립해도 되겠다 얘기해야 됩니까? 일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냥 내보내 주겠습니까? 윤치호의 생각은 일본이 망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지 않는다. 일본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을 뺐습니까? 일본은요 항상 대륙으로 나가려고 하는 꿈인 거예요. 중국 대륙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반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대륙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을 그냥 내줘? 일본이 망하지 않고서는 조선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힘으로 일본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일본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일본을 공격해서 일본을 패망시켜야 일본이 망하는 거예요. 윤치호 생각에 한국 독립시켜 주려고 미국이 일본과 전쟁하겠느냐?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라. 독립 안 이루어진다. 이 현실 분석이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분들은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랄지 또 3.1운동에 참여한 분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능하건 가능하지 않건 간에 이 당시 세계의 제일 힘 있는 대통령이 윌슨이고 윌슨이 세계의 제일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 각 민족에게 자결권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기회가 아니냐.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 하나와 같은 희망이지만은 그 희망을 잡고 독립만세를 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현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현실에 근거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작은 희망이지만은 그 희망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싸워본 사람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포기한 분들이 너무 마음에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공부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치호에게는 그런 믿음 없어요. 공부는 잘해서 국제 정세는 잘 분석했지만은 실오라기 하나 같은 희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붙들고 그것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점이 참 아쉬운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자금입니다. 자금. 독립운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개신교는 교회 숫자는 많아도 뭉쳐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천도교는요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에 천도교의 금고에는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천도교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거라고.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천도교의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거라고요. 제 마음이 참 아쉬워요. 얼마 빌렸느냐? 5,000원 빌렸습니다. 5,000원이 어떤 돈이냐? 순경 월급, 순경 5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6, 7억 들까요? 그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이걸 뼈저리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개교회는 부자야.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나라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라 일을 위해서 쓸 돈은 없어. 자기 교회 확장하고 그 다음에 무슨 교회 내부적인 일 하는 데는 돈 아끼잖아.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돈은 못 쓰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드는 줄 압니까? 5억도 안 돼요. 그것까지 어떻게 나라 일을 합니까? 개교회 가운데 웬만한 교회는 연회 예산 5억 다 넘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개교회주의로 나가다가는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대한민국 교회가 전체가 무너지는데 그 개교회가 제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들이요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 사회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일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독교가 한 일을 제대로 밝히는 일, 이런 것들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1년에 우리 한국에 지금 개척교회 10교회 세워가지고 9개 묻는다고 그러죠. 그런 것은 하고 하고 또 해요. 그런데 정말로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데에는 별 돈이 없어요. 제가 연구소 소장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다가 아니에요. 돈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천도교는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했다고요. 개신교도 인쇄소가 없느냐? 아니에요. 좋은 인쇄소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도교가 보성인쇄소라고 하는 인쇄소에서 그것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난 데에는 천도교가 주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1919년 3월 달에 3월 초에 3.1운동 일으키는데 그 천도교가 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왜 그런 지경에 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1운동이요 서울에서만 독립운동을 하고 끝났으면 별로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로 나갔느냐? 전국 방방곡곡에 다 퍼졌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전체 군이요 약 320개 군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311개 군이 다 독립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함경북도에서 제주도까지 다 3천만이 2천만이 다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2천만 모든 동포,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으킨 독립운동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바로 이 천안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한 천안에서 일으킨 독립운동도 중요하고,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수피아 여고에서 일으킨 독립운동도 중요하고, 저기 부산 일신 여고에서 일으킨 독립운동도 중요하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모든 지역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이런 운동이 일어났을까? 여기에서 어떤 기여를 했을까?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각 도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평안남북도에는 이승훈 장로,
또 그다음에 함경도에는 오하영 목사, 그다음에 전라남북도에는 김필수 목사, 그다음에 경상남북도에는 이갑성 선생,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쫙 퍼져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산시켰느냐? 독립선언서 그 찍은 것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이제 3월 1일 날 학생들이 김희독립 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파고다 공원에서. 그때 독립만세 부르고 그 다음에 주최 측에서 나눠주는 독립선언서를 몇 장씩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몰래 기차 타고 자기 고향에 오는 거예요. 고향에 와서 자기 고향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대개 누구였느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유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언제를 주로 정하겠습니까? 장날을 정하는 거예요. 장날. 그래서 장날에 독립만세,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어나는 3.1운동에는 천도교가 주도를 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는 안 했습니다. 최근에 천주교가 솔직하게 우리는 3.1운동 때 한 일이 없다라고,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알고 한국교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전국에 약 170여 개를 주도했다면 천도교는 한 1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개신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개신교가 더 많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했고, 여기에 우리 성결교회 사람들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성결교회가 한 일을 보면은 경성성사하고 온 학생들이요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독립선언서를 나눠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성을 만든 김웅조 목사님이 서울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독립선언서를 얻어가지고 자기 고향인 경북 영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독립만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성성사관 학생들도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경상남도 밀양, 또 경상북도 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 다음에 경상남도 진주, 그다음에 강원도 철원, 또 그 다음에 저기 평안남도 평양, 뭐 이런 지역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성결교회는요 세워진 지 약 10년밖에 안 되는 작은 교단이지만은 전국적으로 우리 성결교회도 3.1운동에 참여해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교단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로교나 감리교처럼 그렇게 거국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독교가 절대적인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그날 당일에 서울에서만 3.1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것이 아니라 평안남북도에서 그리고 함경도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 거예요. 저쪽 평안북도 의주, 선천, 그다음에 평양, 그다음에 진남포,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원산, 이런 지역들에서 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거예요. 똑같은 날 평양에서는요 장로교 목사 김선두 목사님이 우리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는데, 김선두 목사님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읽어드린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한 거예요. 그것을 마페 선교사랄지 버나이제 선교사랄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자기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에 다 보고를 했어요. 평양에 있는 3.1절 3월 1일 날 독립운동,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한 것입니다. 의주, 그것도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한 거예요. 원산, 거기도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3.1운동이 확산되는데 기독교가 절대적인 중요한 일을 했다. 또 한 가지, 3.1운동의 목적이 뭐라고요?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천도교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천도교가 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보다 신자가 많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해요. 많기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얼만큼 많았는지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든지 많기는 많았어요. 인원이 많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국제사회를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대표를 파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정을 외국에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한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를 세계에 알려서 한국 사람들이 일제치하에 그냥 순종하면서 침묵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기를 원한다. 누가 알렸을까요? 바로 우리 선교사들이 알린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몰래 알린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그 당시에 선교사 책임자가 누군 줄 압니까? 존 토마스 감독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 성결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존 토마스가 서울에 있을 때에 3.1운동 때에 토마스의 집에 맨스필드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거기에 잠깐 와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맨스필드한테 당신 빨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미국의 선교본부에 OMS 본부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맨스필드가 이 토마스의 편지, 토마스 부인의 편지, 그리고 자기가 본 것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이 맨스필드 어디로 갔냐면 블라디보스톡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블라디보스톡에는 영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 해군의 우편물을 이용해서 미국 OMS 본부에 보고를 했고, 미국 OMS 본부는 이것을 다시 미국 국무장관한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이 동양선교회, 여러분들 여기 우리 신학생들은 알 거예요. 목사님들 알 거예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과 가장 가까운 대학이 미국의 켄터키 일모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아마 천안교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바로 일모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 있는 우리 그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일에 그 에즈베리 대학교 학장, 학생,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180명이 연서 서명해가지고 유신 대통령한테 지금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일본 경찰이 기독교인들을 지금 사살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청원서를 에즈베리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우리 성결교회를 사랑하는 바로 그분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고요. 이것을 누가 발견한 줄 압니까? 제가 발견했어요. 미국의 신한민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그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상당히 크게 그 사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의 실행 단계에 있어서 그 국내에서 제일 먼저 이 일을 시작한 것이 기독교고, 그러나 막상 3월 1일 날 시작할 때는 천도교가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는 우리 다시 기독교가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세계로 알리는 데는 또 누가 주도를 했다고요? 기독교가 주도를 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천도교와 기독교가 적어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천도교가 주도하고 기독교가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교과서에는 그런 거 잘 알지는 못하니까 그냥 그래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후속 단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이 그때 일어나고 끝나버렸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이 계승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3.1운동과 3.1운동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3.1운동 알아야 되고요, 임시정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임시정부가 3.1운동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중간 고리인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상해에서 만들어졌죠. 사실 3.1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 가운데서는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독립만세는 불렀는데 만일에 미국이나 파리에 있는 그 연합국 승전 국가들이 한국 저렇게 독립만세를 부르니까 독립을 시켜주자라고 만일 한다면 독립을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독립을 허가한다고 하는, 독립을 준다고 하는 그런 문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 한마음으로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냅니까? 정부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1운동은 독립운동이자 건국운동입니다. 독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본과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과거의 일본 탓하는 것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게 기미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 3.1운동 이 100주년 맞이해서 밤날 허구한 날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거기 얼마큼 싸웠고 누가 몇 명 죽었고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3.1운동의 근본적인 정신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일본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까? 정부를 어디다 만들까? 서울에다 만들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다 만들면 일본 경찰이 잡아가 버리고 말겠죠? 못해요. 또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에 만들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에는요, 일본 군대가 거기 진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안전한 지대가 못 돼. 일부 사람들은 미국에다 만들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니까 미국 정부와 상의를 해야 독립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다 본부를 두고 상해에다 임시사무소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너무 멀어. 그래서 결국 상해에다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상해는 국내와도 연결할 수 있고 또 만주와도 연결할 수 있고 또 러시아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미국과도 연결할 수 있고 상해가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해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아까 제가 저번에 상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상해에는 뭐가 있다고요? 미국에는 하와이 한인 기독교가 있고 일본에는 일본 동경 YMCA가 있었고 상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아까는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은 다시 공부를 못해졌습니다. 저기 계신 권사님께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 대답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상해 한인교회. 예, 상해 한인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예? 상해 한인교회, 그것도 청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나이 많은 원로들입니다. 상해에 와서 지리도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헤매기가 쉬워요. 상해 큰 도시니까. 그런데 이때 그들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상해 한인교회 신한청년당, 신한은행이 아니고 신한청년당 그 청년들이 실질적인 행동대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국내에서 3.1운동을 시작을 할 때에 천도교 대표, 기독교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은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인데 그러려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대표를 상해로 미리 보내가지고 상해에서 세계로 연락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도교에 그럴 만한 인물이 없어요. 영어를 아는 사람이 없고 국제정세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개신교회 현순 목사님, 정동 제1교회 현순 목사님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순 목사님, 이규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상해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는 한인교회 청년들이 있었고 서울에서 간 민족 대표들이 보낸 현순 목사, 이규환 목사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 제가 윌슨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그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할 때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도 이 기회에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일 먼저 대표를 보내고 또 청원서를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미국, 일본, 상해 세 지역 가운데 어느 지역 사람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벌써 헷갈리시네.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 인물이 이승만 박사와 도산한 창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디에 연락했냐, 미국으로 전보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 오는 상해 오는 것은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금방 못 와요. 전보를 보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상해에 있는 현순 목사님이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크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는 즉시 이 미국으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의회 사무실에 전보를 보내서 이 박사는 어디 있어?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이 박사는 어디 있어? 이 박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국제사회에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낸 편지가 이 박사는 어디 있어? 빨리 나와서 바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해 한인교회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간 사람 미국에 있는 기독교 교포들의 꿈 뭔 줄 압니까? 새로운 나라를 임시정부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9년 4월 초에 이승만 박사가 UP 연합통신과 기자회견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나라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처음 있는 예수교 국가로 만들겠다. 이것이 이승만 박사의 얘기였어요. 동양에서 최초의 예수교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이승만 박사의 꿈만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꿈이었어요. 상해 한인들의 꿈이었습니다. 또 일본 동경에 있는 사람들의 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생각은 뭔지 압니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과거 고종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3.1 운동이 고종의 장례식을 기해서 만들어진 것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고종 장례식에 만들어졌으니까 고종을 높게 평가했을 거다. 그게 아닙니다. 윤치호의 일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고종 세상을 떠난 거 안 됐다, 불쌍하다. 그래서 눈물 한 방울이 나온다는 거예요. 윤치호는요 고종 밑에서 신하 생활을 했습니다. 신하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종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고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눈물이 한 방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 보면은 눈물이 두 방울이 나온다. 백성들의 고통이 더 컸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새로운 나라는 절대로 옛날 고종 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서는 안 된다. 왕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되서는 안 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꿈을 가장 크게 가졌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서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제일 첫 번에 미국 간 것이 견미사절단이라고 해서 1883년에 미국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절이 중국에 가면은요 어떤 행동을 한 줄 압니까? 중국 천황, 중국 황제 앞에 9번씩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서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옛날 중국의 천자한테 하던 식으로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 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놀란 것은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큰 집에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 당시도 미국이 세계 최고 부자 나라입니다. 가보니까 경복궁보다 훨씬 작고 세계 최고 큰 나라의 그 대통령이 사는 집이 경복궁보다 작다. 두 번째 놀랐습니다. 세 번째 놀란 것이 뭐냐? 대통령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투표 한 번씩 하고 떨어지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자기 집에 가서 살던 그런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와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이민 갔습니까? 미국 가서 보니까 좋거든. 국민이 길을 피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고종이 세운 나라는 끝난 나라고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꿈을 누가 가졌느냐? 미국에 있는 대한민 국민의 사람들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때 대한민 국민회가 망하기 직전 19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고종이 만든 나라가 망한 것이 1910년 8월 말이죠. 국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9월 달에 대한민국민회가 뭐라고 주장한 줄 압니까?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왕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민주국가가 되어야 된다. 10월 달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진 그런 나라다. 저는 이거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948년 대한민국은 1948년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망하면서부터 새로운 나라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꿈.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양을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아는 거예요. 그 꿈이 자라서 중간 단계로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임시정부가 이제 1948년 그 대한민국 만들어질 때 그 정신을 계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시정부의 헌법, 민주주의 뭐라고 했나? 얘기할 것 많지만은 네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임시정부의 헌법 1조가 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합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그러니까 군주가 아니라 민주, 백성이 주인인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한마디만 더 설명합시다. 인민공화국과 다른 것입니다. 인민공화국은 뭔 줄 압니까? 그것은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은 차별하지 않아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이에요. 공산주의는요 절대로 부르주아를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는 세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공산주의는 누가 주인입니까?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민주공화국은 가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지만 부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 2조는 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여기 노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애들한테 투표권 안 주니까 남녀 빈부 귀천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 저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지만은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언제인 줄 압니까? 1920년대부터 준 거예요. 그런데 미국보다 먼저 1919년에 남녀 여자에게도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보다 앞섰어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예? 임시의정원 헌법이, 그 다음에 귀천, 옛날에는 양반만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쌍놈도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빈부 부자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가난한 사람만 의인이 아니라 부자도 노력의 대가를 인정해 주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백성에게 있다. 이것이 헌법 두 번째 조항인 것입니다. 세 번째 조항은 뭔지 압니까? 삼권 분립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할 때 가장 염려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요, 세상의 모든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는 미국만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면서 걱정이 되는 거야.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대통령이 왕이 되어버리면 어떨까? 왕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한을 나눠놔야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법을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 때 제일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은 권력을 대통령에게 주면은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버릴까 싶어서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염려가 되어서 4년마다 투표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요, 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려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자기들이 다 모든 권력을, 입법부도 자기 마음대로, 사법부도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국회의원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다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민주주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삼권 분립, 네 번째는 뭔 줄 압니까? 개인의 권리.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번이 뭔 줄 압니까? 신앙의 자유에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을 부정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그래서 김일성만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3.1 정신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은 뭔 줄 압니까? 소유의 자유도 있습니다. 소유의 자유. 전 놀랐어요. 그 임시의정원에서 만든 임시헌법 제일 4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소유의 자유가 나와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재산은 국가가 마음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양의 민주주의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국가가 무슨 힘으로 뺏어가느냐? 개인의 소유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서구 민주주의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한 차례 수정을 거쳤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영업의 자유도 나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일본이 일본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한국 사람들에게 불리함을 주는 거예요. 장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똑같이 영업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 주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재산 소유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다. 여러분들, 이 정신을 계승한 것이 뭔 줄 압니까?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919년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지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고, 내무장관이 안창호 선생이고, 외무장관이 김주시예요. 세 사람 다 철저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상임 임시정부가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공산주의야. 한반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미국식의 민주주의를 채택을 했으니 한반도를 자기들 것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대거 러시아로 초청해가지고 진탕 먹이고 2주간 동안 잔치하고 거금의 돈을 줘가지고 임시정부를 바꾸라, 공산주의식으로 바꾸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공산주의 넘어가지 않냐고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요,
임시정부가 힘이 없었어요. 러시아는 막강한 돈을 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민족 운동가들을 회유해 가지고 공산주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임시정부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구 선생인 거예요. 김구 선생이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 두산 안창호, 조수왕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있는 거예요. 소련이 돈으로 임시정부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정말로 하와이에서 하루 일해야 75센트 받았대요. 그중에 25센트를 임시정부를 위해서 돈을 보낸 거예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임시정부가 유지된 거예요. 조수왕 같은 사람은 자기 형이 미국에서 정말 외교관도 한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에서 막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월급의 일부를 상해로 보내가지고 그 돈으로 독립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왜 유지됐느냐? 미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교포들 힘으로 유지된 거예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임시정부가 유지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만들어진 나라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지금 북한은요, 이 3.1운동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노동자와 농민이 일으킨 혁명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다. 그런데 3.1운동, 33일은 다 부르주아다. 그런 혁명 인정할 수 없다. 임시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그것과 다르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북한과 3.1운동도 같이 하자, 임시정부도 같이 하자 하는데 북한이 거의 노했다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정신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1운동의 정신은 남한으로 이어진 것이고 남한이 3.1운동의 법통을 이어온 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3.1 정신이 남한에만 구현되고 북한에는 구현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은 아직도 민주공화국이 아니잖아요. 북한은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권력의 분립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김일성 혼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 우리 민족의 어른들이 그렇게 목놓아 꿈꿨던 나라, 그 꿈꿨던 나라가 남한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통일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반도가 정말로 아름다운, 정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유관순의 고장에서 살고 있죠? 유관순 누나가 왜 독립만세를 목 놓아 불렀습니까? 그런 나라 만들자고 독립만세 부른 거예요. 일본과 싸운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천안에서 대한독립만세 다시 한번 하고, 천안 성결교회가 중심이 돼서 한국 사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3.1운동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우리 남한은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서 정말로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인데 북한은 그렇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울고 있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울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3.1절 날 정말로 1919년에 외쳤던 그 정신이 북한 땅에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도 자유가 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서도 사람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반도가 다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